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현재는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 내년까지 특별히 집중하셔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이라고는 썼지만 저는 상승 탄력을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초집중해서 달리셔야 할 이유를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내년이 피벗의 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가 피벗이 되냐면요. 우리가 식상하게 들었던 유동성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에는 정말 장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위해서 저는 한국의 매크로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성상현 과장님인지 부부장님인지 직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오건영 단장이나 여러 명 있지만 이분도 손꼽는 천재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영매포라는 개념, 연준의 대차대조표 개념, 이거를 모르고 있을 때 이분이 갑자기 23년도, 24년도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줬던 저희 최초의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23년, 24년 상승을 설명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사람들은 다 금리만 보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올렸던 이유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올랐던 이유가 이러저러한 유동성이 뒤에서 공급이 됐다. 이거를 저는 처음에 이분한테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클마다 유동성 전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올라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분은 유동성이 피벗될 때 비트코인이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보려면 가격 일단 보지 마시고 유동성이 어떤 성격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봐야 한다. 요거를 이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이 비트코인의 이제 YOY 데이터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냐. 저는 비트코인의 YOY 데이터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비트코인은 갈수록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은 아무리 올라도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진한 파란색과 노란색은 연준의 이제 유동성과 은행의 유동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파란색이 올라가든 노란색 은행이 올라가든 아무튼 유동성이 올라가면요.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유동성 원천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이 회색 비트코인도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매일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식이 올라가고 코인이 올라가지? 특히나 23년도, 24년도까지 이어졌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 현상을 이분이 잘 풀어냈어요. 왜냐하면 영매포라는 개념, 대차대조표의 개념과 또 단기국채 돌려막기 이런 것들 제니 델런이 재무장관이 예전에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23, 24년도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현재가 중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들의 노란색, 유동성 여력, 대출 여력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진한 파란색도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유동성이 지금 동시에 피벗이 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전조 신호, 회복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는데, 회색 비트코인, 지금 솜털 같긴 하지만 뭔가 새싹이 돋아나고 있죠. 한 10월 11일부터 무너졌던 비트코인이 물론 전년 대비 증가율이긴 하지만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피벗 중인데 안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선행한다. 이 피벗에 선행한다. 유동성 전환에 이거는 상승도 상승이지만 회복이라고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통은 유동성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이제 따라가긴 하는데
종종 이제 닭이 먼저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선행을 하고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빨간색과 이제 핑크색으로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은 연준의 피벗이고요. 핑크색은 은행의 피벗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 떨어지고 피벗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아직 떨어지고 있을 때 연준의 진한 파란색이요. 근데 회색 비트코인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 목격이 되거든요. 13년에도 그랬고 19년, 20년 때도 분명히 이 연준의 진한 파란색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상승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되고 있는 진한 이 분홍색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행의 유동성이 회복되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을 한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언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지금 발생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노란색과 파란색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를 저만의 식으로 좀 강하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상현 부부장님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연준이 피벗을 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고 민간 은행 쪽에서도 유동성 문을 열고 있고 그리고 금과 은이 연일 막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금과 은이 올랐다, 국장이 올랐다는 건 분명히 어딘가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코인으로 안 온 거죠. 자, 이렇게나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너 안 뜰 자신 있어? 너 쇳덩이라도 돼? 이게 제가 표현하는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지만 분명히 뜬다. 뜰 수밖에 없다라고 성상현 부부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저의 의견과도 일치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 패턴과 일치하는 누구의 행동을 봐라 많이 저희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155일 이상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을 보통 장기 보유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155일, 한 5달 이상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간해선 팔지 않는다.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보통은 장기 보유자를 155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요런 아마 차트 보셨을 텐데요. 하얀 게 비트코인이고 이제 이 초록색이 이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좀 샀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좀 고점으로 올라가서 팔았다인데요. 제가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켠데 여기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보통 대부분 단기 고점입니다. 이 고점 때 어떻게 돼 있나요? 시뻘겋죠.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고점 때마다 기가 막히게 팔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일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가장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를 보셔도 최근 들어서도 롱텀 이 보유자들, 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 왜냐하면 고점 근처였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청록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친 듯이 사 모았다. 이 초록색이 막 치솟아 있죠. 초록색이 청록색 구간만 보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좀 미약하긴 하지만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트럼프 관세 폭락 때, 25년 3월, 4월 이때 또 이 롱텀 홀더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구간인데 이제 중요한 게 언제냐? 지금이잖아요. 드디어 이 롱텀 홀더 LTH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의 매도세가 드디어 종료가 됐다. 0에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 피벗 구간으로 있다. 즉, 이 연준의 유동성, 민간의 유동성,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안 팔고 오히려 축적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이분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연준은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완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뒤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땀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저지르긴 했거든요. 이게 실수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어서 느린 금리 인하를 했었고 양적 긴축을 꽤나 오래 지속을 했었잖아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지속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니라 뭔가 침체가 나오든지 터지면 이거는 이제 연준에게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인데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또 소송을 하겠다, 지금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새벽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연준에서 단기 금리를
통해서 이제 시중에 돈을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연준은 대규모로 레포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족한 사람들한테 엄청 돈을 지금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오늘이라고 했지만 어제거든요. 어제도 160억 달러의 이게 단기입니다. 하룻밤 레포 금리로 해서 빌려줬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유동성을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RMP라는 이제 단기 국채 영원히 사는 거, 그거랑은 별도로 이건 일시적인 응급 조치긴 한데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뭐 이게 단기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이 없고, 그나마 24년 8월 달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 있어서 그때 잠깐 작은 게 있네요. 근데 25년 하반기 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뾰족뾰족 솟아 있는 게,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 탓이 되니까 조금 빌려가세요. 이런 지금 긴급한 활동을, 유동성을 안팎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이더리움이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은 뭐다? 단기 유동성이 너무 지금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저점을 기록을 하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 뭐 연준이나 민간은행이 지금 피벗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불명예냐면요. 2018년 이래로 월별 지금 통계인데요. 어, 이 1년이 12달이 있잖아요. 그중에 3달만 플러스를 기록하는 굉장히 안 좋은 해로 지금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12월이 뭐 조금 남긴 했지만 지금 마이너스 0.4%, 0.1%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대로 끝난다면 1년 중에 3번만 플러스가 된, 이 3번도 다 왜 그랬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7월, 8월에는 톱니가 나타나서 이더리움 가즈아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였고요. 5월 달은 그 전에 관세 폭락 때문에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를 기록했고, 심지어 2022년 테라루나랑 뭐 FTX랑 뭐 셀시우스랑 3에로 캐피털이랑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을 때보다도 25년이 더 안 좋은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왜요? 단기 유동성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피벗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인플루언서다 뭐 많은 사람들 정말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하는 걸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력 비축 그거 흐지부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상황도 안 좋은데 뭐 세금을 써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겠어? 세금을 써서 한다고 한 적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금을 재평가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튼 전략 비축은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못한다. 그리고 중간선거 망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재선을 했을 때 중간 선거에 이제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정말 큰 덩치가 20%가 넘게 오른다는 건 굉장한 상승률이고요. 가운데의 통계는 그냥 재선이든 초선이든 모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사이클의 이제 크립토 겨울을 얘기하죠. 뭐 2014년, 2018년, 2022년이 이런 시기였는데요. S&P 500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연간 기준으로는 뭐 4% 정도 올랐다고 나오는데, 이 가운데 보시면 거의 1년의 반은 물 아래에 있죠. 굉장히 떨어져 있다가 막판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오른 거고, 근데 이 두 번째 재선했을 때는 이 아래쪽에 통계가 나타내는데요. 뭐 한 달 후, 뭐 두 달 후, 세 달 후, 여섯 달 후, 아홉 달 후, 1년 후에도 항상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8%나 올라 있다는 건 아마도 뭐 이 트럼프의 성향이 이제 파악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보통 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 선거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정말 용을 쓰면서 퍼부었기 때문에 이런 20.8%라는 큰 수확이 거둬지지 않았나.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데이터고요.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이게 투자의 어려운 점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트럼프예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돈을 안 써. 긴축해야 돼. 그리고 전략 비축 안 해.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중간 선거를 위해 막 뿌려야 되고 내 지금 친척부터 뭐 아들들부터 내 사업들 모든 사람들이 뭐 부동산도 많지만 크립토로 뭐 채굴 기업도 하고 있고 월드 리버티도 만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있고 뭐 스테이블 뭐 지니어스 법안 클래리티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막 뿌리고 뭐 전략 비축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트럼프의 성향이라든지 과거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안 쓴다, 망한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처럼 막 뿌릴 것이다. 전략 비축은 당연히 할 것이고 클래리티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고 미국의 존망과 트럼프의 지금 성공이 지금 엮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한다. 본인의 판단에 맞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SLR 규제 완화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규제가 완화가 됐다면,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많아져야 될 거고, 그러면 아까 그 연준의 레포 금리 이런 거 안 썼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SLR 규제 완화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지?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빠져서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참고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요. 이거 한 1년, 20년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SLR 규제 완화. 이 규제 완화를 해놓으면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커지면서 정말 아까 그 민간 대출 여력 보셨죠?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우리가 즐거웠던 게 요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근데 SLR 규제 완화를 한다고 이제 확정이 되긴 했는데요. 4월 1일부터는 한다고 했는데 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조기 시행도 될 겁니다. 돼요.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이제 자본 버퍼를 하향한다. 조금 덜 안전 그 자산 좀 덜 들고 있어도 돼. 분명히 숫자는 완화를 시켜준 건 맞는데 국채, 분모에서 국채를 빼주는 그 정말 핵심 요소가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미정입니다. 25년도 최종안에, 그러니까 26년도부터 SLR 규제 완화가 적용이 돼도 분모에서 국채를 빼줘야 이 사람들이 은행들이 국채를 잔뜩 사가지고 이거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빌려주고 이거를 무한으로 하려고 그래서 이게 위력이 큰 건데요. 이 핵심안이 팬데믹 때는 들어갔는데 이때는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 할 것이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AI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2기에 이제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26년도 중에 유동성, 국채 시장 유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뭐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명분으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쵸? 이상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은행들 돈이 많아져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지?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되면 사실 미리 땡겨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은행들 특성상.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트럼프, 야, 이것까지 미뤘다고? 야, 참 독하네. 25년을 통째로 관세 전쟁만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대통령 자체가 전 세계에서 전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당선을 하면 나 잘 뽑아줬지, 나 봤지,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17년도에 실패를 하고 18년도 중간선거 실패를 했잖아요. 전년에 잘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중간선거 때.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미룬다고 독하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너는 이제 해도 안 된다. 레임덕이고 망한다. 이게 또 투자가 극명히 나뉘겠죠. 저는 뭐 전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앞으로 1년 정말 초집중해서 달려야 할 이유. 이제 이거는 좀 현실적인 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떴더라고요. OECD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세금 정보 공유 체계, 이거를 카프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이게 미루고 미뤘다가 공식 시행이 됩니다. 이제 내년이라고 해봤자 내일이네요. 공식 시행이 된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이나 무려 48개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플랫폼에 대해서 이용자의 뭐 세무상 거주지, 계좌 잔액, 뭐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48개국이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현실은 받아들여야겠죠. 26년도부터 카프를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면
이제 26년부터 막 데이터를 서로 수집을 해서 27년부터는 정기적으로 48개국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27년도부터 우리는 과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 번 것까지는 세금이 매기지 않지만 27년부터는 아마도 과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불장이 오면 당연히 더 이제 정부 입장에선 하려고 하겠죠. 물론 뭐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조금 그건 낮다고 보는데 아무튼 국세청이 이제 과세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하는지 그리고 취득하액을 선정을 하는 게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하드포크에 대한 개념이나 뭐 비트코인 ETF 현물 아직도 없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하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여전히 이 코인 세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기타 소득은요, 갑자기 불시에 복권 당첨이나 뭐 강의료처럼 이거는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로또로 보는 건데요. 기타 소득으로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양도세나 뭐 금융 투자 소득세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기타 소득으로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첫째 안 좋은 게요.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뭐 금투세, 양도세면요. 5년까지 이제 나 손해 봤으면 뭐 미뤄서 나중에 합산할 수 있어. 그 2월 공제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 상품이랑 다 합쳐서 그 결산하는 게 아니라 코인만 그것도 올해 뭐 손해 그러면 내지 마. 올해 수익이야 내년에 무조건 내야 돼. 2월 공제도 안 되고 합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거는 건보료에 이게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사실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수익도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기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또 배부른 소리다 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번 후의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결론을 내려보면요. 하고 우리 사실 과거에 17년도, 21년도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큰 저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좀 1월의 올해의 마지막 날에 이걸 좀 주제로 잡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역시 피터 린치입니다. 제가 제시 리버모어나 뭐 드루켄 밀러 스타일이 아니라서 피터 린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 깊은 시장 조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터 린치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 그러나 그런 깊은 시장의 조정이 없었다면 훌륭한 장기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런 엄청난 수익률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역시 자신 포함이겠죠.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으니까 피터 린치가 뭐 전설이 됐을 텐데요.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이 만약에 깊은 조정이고 힘든 시기고 피벗 시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엄청난 수익률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